안녕하세요. 김승민 회계사라고 합니다. 이번 8시간에 걸쳐서 이 2023년 비상장 주식평가 실무라는 책으로 이 비상장 주식에 대한 평가 강의를 맡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사실 회계사 세무사분들이 이 비상장 주식 평가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저도 이제 실무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약간 저도 이 강의를 준비하다 보니까 저도 많이 좀 이게 배우게 되더라고요. 약간 좀 의뢰했던, 관성적으로 했던 것들 좀 한번 다시 돌아보게 되고, 그다음에 이 책을 통해서 좀 한번 꼼꼼히 살펴보다 보니까 저도 좀 생각지 못했던 것도 많았고, 그래서 이런 시간들 좀 제가 좀 제 지식이랑 경험들 잘 좀 조합해가지고 8시간을 구성해 봤고요. 우선 이 책을 모두 어떤 지엽적인 것까지 다 모두 다루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물론 8시간이 짧은 시간은 아닌데,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이 8강을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성을 했고요. 대략적으로. 그래서 만약에 영상으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내가 필요하신 부분을 찾아 들으셔도 되고, 혹은 이제 비상장 주식 평가 처음 하시거나 아직 조금 이렇게 좀 입문자, 이렇게 좀 초보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 저와 같이 이렇게 흐름에 따라서 쭉 들어보시는 것도 되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8강을 우선 두 가지적으로 제가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번 시간에는 어떤 간략한 전체적인 이 어떤 흐름과 그다음에 재산의 평가라는 거, 그래서 시가라는 개념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평가 대상의 분류, 그다음에 비상장 주식 평가 방법. 그래서 우리 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뭐 순손익 가치의 3, 그다음에 순자산 가치의 2, 그다음에 나누기 5 하는 그런 가중평균으로 평가하는 회사들도 있고, 또는 상황에 따라서 그냥 순자산 가치로만 평가하는 회사도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 한번 쭉 살펴보는 시간이고요. 그다음에 3강, 4강은 이 순손익 가치.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가중평균의 방법에서 순손익 가치에 대한 이제 내용들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뭐 순손익에게 반영되는 항목, 그다음에 주식수 같은 각각의 항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5번째와 6번째 시간은 순자산 가치의 계산.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평가 기준을 현재 평가 대상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 자산을 개별적으로 좀 평가하는데, 결국 이게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그 재산별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저희가 이제 배우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평가액과 관련이 되어 있는 유보를 가감하는지 여부 등 이 자산 가치와 관련된 내용도 살펴보겠고요. 그다음에 그 7강에서는 저희가 이제 여기서 다루지 못했던 좀 각각의 이슈들, 그래서 최대주주 할증 평가, 그다음에 영업권, 그다음에 외국 비상장 주식의 평가에 대해서 한번 좀 각각 좀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제가 8강을 가장 좀 고민을 했는데, 원래는 보통 이제 사례 중심으로 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리고 이 책에도 사례가 있습니다. 사례가 있고요. 근데 사례가 조금 많기도 하고, 그다음에 들으신 분들이 아마 직접 푸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서, 저는 그 주로 요청 자료라고 해서 우리가 고객한테 이 비상장 주식 평가를 업무를 할 때 고객한테 요청하는 자료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라는 것에 조금 이제 초점을 맞춰가지고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평가 대상 회사마다 그 좀 지역적인 이슈도 있는데, 일단은 큰 골자에서, 큰 어떤 줄기에서 살펴보는 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다는 점 먼저 아시면, 내가 만약에 첫 번째 시간 들으시고 내가 부족한 부분 들으시면 되겠고요. 혹은 아까 다시 말씀드렸지만 쭉 따라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이번 1강을 시작하도록 하면, 일단 개인적으로 이 책, 지금 이 교재를 고른 게 우리나라에 사실 비상장 주식 평가를 쓴 책이 제가 알기로는 한 3-4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계속 개정되는 걸로. 저는 이 책을 이제 선택을 해서, 제가 쓴 건 아니지만 했고, 김한일 김재현 세무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저도 세무 업무를 한 지 이제 10년 좀 넘어가고 있는데, 이 책이 언제부터 나온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어느새 개정 시판이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책을 저도 매 판마다 사보고 있습니다. 일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우리가 법만으로 좀 다가가기 힘든 것들을 잘 정리돼 있어서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도움받았는데, 이 책으로 또 강의까지 해보게 돼서 좀 개인적으로 두 분에게도 감사하고, 그다음에 들어보시는 분들도 이 책이 되게 괜찮은 것 같아서 또 추천을 드리는 것도 있고요. 제가 아무런 관계는 없지만,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비상장 주식 평가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어떤 재산에 대한 평가잖아요. 그래서 이 재산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사실 뭐 좀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재산을 어떻게 평가해야 되냐는 문제는 되게 좀 주관적이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고민할 게 많은데 그런 목적에서 이 비상장 주식 평가는 많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계사다 보니까 보통 법인세법에 따른 어떤 그 부당이익 계산 부인이나 증여의제가 적용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목적으로 이 비상장 주식 평가를 통해서 해당 비상장 주식 거래를 분석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세무사님 분들께서는 아무래도 이제 상속 증여 재산에 대한 자체도 많이 검토를 하실 것 같고요. 그 주식을 증여하거나 매매하거나 할 때 주로 특수관계인이겠죠. 그래서 그럴 때 어떻게 이 시가를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실제로 재산가액을 도출하는 그 상속세액과 증여세액을 도출하는 것에도 많이 활용을 하실 것 같고요. 또 이제 그 합병 비율을 산정할 때 합병 비율도 이 비상장 주식 간의 합병의 경우에는 이 비상장 주식 평가 방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도 이제 많이 활용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목적으로 활용하시던지 이런 비상장 주식 평가 방법이 활용될 수 있다라는 개념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는 게 왜 하는지 좀 처음부터 알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되고요. 그다음에 그 비상장 주식 평가를 처음 의뢰 받으시면 아마 만약에 좀 규모가 있는 회사다 그러면 DCF라 그래서 우리 회계상이나 어떤 다른 목적상 평가 방법도 같이 고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까지 제가 좀 포괄을 해가지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이렇게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래서 우선 책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 처음부터 보시면 처음에는 약간 저희 비상장 주식과는 관련이 조금 없는 파트 1을 보시면 이제 유가증권 일반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비상장 주식을 평가하지만 결국 비상장 주식이라는 거는 내가 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 즉 유가증권을 말하는 거라서 이 파트 1에서는 유가증권에 대한 일반론 얘기, 즉 좀 개괄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좀 상식적인 차원에서 읽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강의 목적에서는 조금 벗어난 것 같아서 일단 그 파트 1은 제가 패스를 하고요. 저희가 지금 바로 가실 부분은 108페이지 파트 3, 파트 3 비상장 주식의 평가부터 이번 시간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08페이지 보시면요. 이 챕터 1이라고 해서 재산평가의 일반 원칙이라고 해서 재산의 평가는 쭉 되어 있는데 중간에 보시면 일반적으로 시가주의는 재산에 대한 평가 시점의 공정 시장 가치를 의미한다. 그래서 현행 기업회의 기준에서 규정한 공정가액은 합리적인 판단력과 그다음에 거래 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간에 거래될 수 있는 교환 가격을 말하고 있다라고 해서 사실 조금 멋진 말이지만 조금 모호한 개념이긴 해요. 내가 이 자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해서 합리적인 판단력 거래 의사. 물론 제가 이따가도 설명드리지만 굉장히 이제 중요한 내용인데 하지만 비상장 주식을 그 방법에 의해서 평가한다는 거는 좀 쉽지가 않고 그렇다 보니까 밑에 보시면 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저희는 이제 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앞선 개념은 좀 어떤 합리성, 즉 합리적인 영역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저희는 이제 법이다 보니까 이 재산 평가는 시가주의를 나타내고 있다. 즉 현행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 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상지법 60조 1항에 되어 있죠. 근데 그럼 여기서 시가는 뭐냐? 이 경우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되는 가격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현실적으로 상장 주식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코스피나 저희 코스닥에 활성화된 시장이 있죠. 그래서 저도 주식 거래를 하고 여러분도 하신다고 하면 내가 거래 참여자가 되겠죠. 그래서 거래 참여자가 되고 내가 주식을 사고 싶다 혹은 팔고 싶다라는 어떤 합리적인 제가 누가 총 들고 와서 저한테 주식 사라고 하는 건 아니니까 주식 팔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다 제 경제적 합리성을 통해서 추구하기 위해서 쉬운 말을 하면 돈을 더 벌어보기 위해서 이제 이거를 사거나 팔 텐데요. 또 반대 사이드에는 그거를 또
또 팔거나 사거나 하는 분이 있겠죠, 서로. 그래서 이 시장에서 서로 각각 의사가 있는 사람들이 맞아떨어지는 시장이 있고 그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선택한 가격이 있으니까 내가 이 가격에 팔 수 있고 살 수 있으니까 이런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데 비상장 주식의 경우에는 이런 가정들이 조금 적용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물론 요즘은 뭐 KOTC나 여러 가지 뭐 특정 비상장 주식 거래 사이트가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비상장 주식은 어떤 가족 기업이나 혹은 몇몇의 어떤 소수 주주에 의해 좌우되는 기업들이 많아서 실제로 시장에 거래가 잘 되지가 않고요. 그다음에 거래를 하려고 해도 좀 장애가 있죠. 네,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내가 이 표현, 그래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아 가지고 그러면 이게 저희가 이제 세금을 다루는 내용인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고민을 통해서 산정한 것이 일단 시가가 있으면 그렇게 시가를 쓰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니까 사례가액으로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9페이지 보시면요. 그 1-2에 시가의 적용 순서라고 되어 있고요. 되어 있고 여기 두 번째 줄 보시면 시가의 개념에 따라 개별 자산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교환되는 시가를 측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쉽지 않아요, 실제로. 왜냐하면 내가 특정 비상장 주식이 거래도 안 되는데 이게 얼마인지를 누가 알 수 있을까요? 사실 상장 주식도 내가 예를 들면 누군가는 그 호가창이 다 있잖아요. 그래도 보시면 상장 주식은 뭐 1,000원에 팔고 싶은 사람도 있고 밑에 좀 줄 서 있잖아요. 내가 안 되면 뭐 990원, 뭐 980원 뭐 이렇게 해서 있는데 그 말인즉슨 그 시점 봤을 때 물론 거래가 체결되니까 매분의 매초의 그 가격들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상장 주식 역시 팔고자 하는 사람과 사고자 하는 사람의 가격이 계속 괴리가 있습니다. 물론 계속 맞춰지는 거지만요. 비상장 주식은 말할 것도 없겠죠. 애초에 그런 시장도 없는데 이렇게 객관적으로 교환이 된다고 볼 수 없으니까 어떤 규정을 두냐 하면 중간에 보시면 이제 이에 따라 평가 기준일 전후 6개월, 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 기준일 전 6개월부터 기준일 후 3개월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기간 내에 있는 이것을 평가 기간이라고 하고요. 제가 여기 빈 곳에 잠깐 쓰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평가 기간이라고 해서 내가 이때를 평가 기준일이라고 하면 이 전후 6개월, 6월, 다음에 후 6. 그래서 근데 증여의 경우에는 이제 3개월이다 라고 하는 이 신고 기한에 맞춰서 요 기간을 두고 있는데요. 이 기간 전체를 이제 평가 기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평가 기간 내에 매매가액, 그다음에 감정가액,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리지만 경매, 공매, 수용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본다라고 했습니다. 본다. 네, 그래서 본다라고 하는 표현이 세법에서 많이 나오는데 약간 좀 뭐 아시겠지만 의제라고도 표현하고요. 한자로는. 그래서 내가 실제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의 동시에 성립하는 통상적으로 성립되는 그 거래 가격을 말한다고 하지만 이 비상장 주식은 그게 쉽지 않으니까 혹은 특정 재산은 그게 쉽지 않으니까 이런 가액들도 시가로 보겠다. 왜냐하면 힘드니까 현실적으로. 그래서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보겠다는 거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110페이지 같이 가보시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뭐 다 다룰 수 없으니까 이제 페이지를 계속 언급 드리면서 어느 페이지를 가보셔라 해서 좀 왔다 갔다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이게 그 페이지 같이 좀 따라가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양가로 2번의 매매가액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 내에 어떤 둘 간의 매매가 있었다라고 하면 이 기간 내라고 하면 물론 6개월이 뭐 요즘 세상에 내일도 모르는 세상이지만 어쨌든 아주 뭐 짧은 기간은 아니니까 이 사이에 큰 변동은 없겠지라고 하는 이제 관점에서 이 평가 기간 내에 매매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때는 이제 그 가액을, 그러니까 그 실제 매매된 가액을 기준으로 그 시가로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요. 보고 있다 보니까 좀 몇 가지 제가 여기 지금 제가 장표 그 PPT를 따로 만든 거는 지금 책에 있는 모든 내용은 아니고 몇 가지 좀 중요한 것만 제가 요약한 건데 우선 보시면 이제 이 사례가액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용어가 이 세법에서는 용어가 중요한데 일단 공식적인 용어는 사례가액이고요. 근데 사례가액은 우리가 보통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보통 사례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흔히 입에 붙는 매매 사례가액이라고 많이 생각하시는데 그것을 포함한 매매가액, 그다음에 감정, 그다음에 경매, 공매, 수용가액을 다 포함한 용어라는 거, 포함 용어라는 걸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사례가액 중에서 매매가액은 뭐냐라고 했을 때 사실에 대한 내용이고요. 근데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보시면 110페이지 나와 보시면 적용 제외, 즉 매매 가격이 그러니까 매매 사실이 있고 그 가격이 아이고 제가 지웠네요. 그 매매 가액이 있고 매매 사실이 있어도 예를 들면 이 시점에 우리가 거래를 했는데 근데 그 거래가액 시가로 안 봐줄 거야 라는 개념이죠. 그럼 어떤 것들이 있냐? 우선 첫 번째는 이 특수관계인, 상증세법상 시행령에 따른 특수관계인, 즉 어떤 무슨 관계가 있는 자와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 회사의 가치가 뭐 대략적으로만 봐도 뭐 한 100억 정도 되는데 전체 가액이 근데 거래가액이 50억이다. 사실 내가 남이면 당연히 더 받았으면 더 받았지 저희가 덜 받으려고 하진 않잖아요. 최대한 어떻게든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100억이 아니라 뭐 120억, 130억 뭐 이런 걸 요구하는 게 많은데 우리끼리니까 이 세금을 낮추기 위한 목적 등으로 해서 뭔가 50억이 거래가 됐다라고 하면 그 가액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즉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이건 부당한데라고 과세관청이 판단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개념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거래된 비상장 주식의 가액이 이 액면가액 기준입니다. 액면가액의 합계액 기준 1%, 그다음에 3억 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건데 혹시 뭐 처음 보시면 이게 왜 안 되지라고 하실 텐데 이 정도 금액이면 사실 이 가액을 매매 사례가액을 만들어 버릴 수 있거든요. 남이라고 해도 물론 뭐 3억이 사실 작은 돈은 아닌데 엄청 큰 돈이지만 어쨌든 세법에서 보면 3억 원과 1% 이내의 금액은 사실 우리가 뭐 어디 좀 모르는 사람 좀 데려와서 이렇게 좀 팔거나 사게 할 수도 있고 그런 조금 좀 자의적인 납세자의 자의적인 좀 가액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 내에는 사실 이거는 중요성 기준에서는 매매 가액으로 볼 수가 없다라고 해서 이 둘 중 하나에 해당되면 적용을 하고 있지 않으니까 납세자 여러분이 이제 의뢰하신 납세자가 이런 게 있다고 해도 혹시 이 두 개 중에 적용되는 그러니까 이 두 개 해당하는 게 있어서 적용 제외 대상은 아닌지를 한번 판단하셔가지고 의사소통을 하셔야겠고요. 그러면 이제 이 판단할 때 우리가 객관적으로 부당하다 말다 하는 개념은 우리가 뭐 수많은 해석 사례가 있어가지고 해석 사례가 있지만 여기 책에도 그렇고 책 111페이지에 그 양가로 다의 그 매매가액의 시가 적용 판단 기준을 보시면요. 사실 많은 해석 사례가 이 두 가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거래 당사자들이 경제적 이익 극대화, 즉 아까 어려운 말로 그렇고 좀 쉬운 말로는 최대한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런 남이면 그렇게 최대한 돈을 버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할 텐데 그런 서로 간의 경제적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 그러니까 팔려는 사람은 최대한 비싸게 살려고 하고 이 구매자, 이 주식을 살려고 하는 사람은 최대한 싸게 사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계가 성립하는 거래였는지를 이게 판단을 해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런 연장선에서 이 거래에 관한 합리적인 지식과 강요에 의한, 그러니까 누가 아까 표현이 그렇지만 총 들고 와서 주식 사, 주식 팔아 그런 게 혹시 있는지 아닌지 경제적으로 그런 의하지 않은 자유로운 상태가 아닌지 정말 내가 주식을 사고 팔고 싶은 상태의 거래였는지 예를 들면 뭐 이거 주식 사주면 뭐 매출 더 늘려줄게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런 일이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이게 합리적인지를 판단해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매매 사례가액은 그 정도 보시면 되고 두 번째는 이제 감정가액입니다. 그래서 111페이지 좀 볼게요. 계속 밑에 보시면 양가로 3번 감정가액. 그래서 감정가액은 그 감정기관 평가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입니다. 그래서 하는데 우선 두 가지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이 책에 보시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목적에서는 두 개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으로서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평균액이라는 거, 두 개 이상의 평균액을 말하고요. 따라서 이 한 개만의 감정가액은 인정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시 매매가 마찬가지로 이때 이 감정가액을 시가로 받아주세요라고 할 때는 두 개 이상
가액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것에 평균액을 적용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가격 산정 기준일, 즉 내가 이 주식을 평가할 때 산정 기준이 되는 이 평가 기준일 개념으로 가격 산정 기준일과 감정가액 평가서 작성일, 즉 우리가 보고서가 나올 텐데 그 보고서의 발행일이 모두 이 평가 기간 내에 다 위치해 있어야 합니다. 네, 위치해 있어야 하고요. 그 이유는 제가 이따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소급 감정이라고 해서 내가 그때는 감정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와서 이때를 기점으로 이제 소급해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감정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되니까 좀 어떻게 보면 좀 이 세금을 매기는 과세관청 입장에서도 이때 이렇게 다 세금을 매겼는데 갑자기 뒤에 와서 이걸 잘못했다고 하고 막 들어오고 하니까 과세관청도 좀 이게 세금 부과의 안정성이 떨어지고 납세자 입장에서도 지금 하는 거랑 이게 다를 수 있으니까 좀 자의적으로 뭘 해보려고 하는 게 좀 강하다 보니까 2014년부터는 이런 소급 감정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규정, 즉 이 두 개 날짜가 모두 평가 기간 이내에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의뢰인이 그러니까 그 고객이 이런 감정가액 받았습니다. 우리 한번 했을 때 요 두 개 날짜가 평가 기간 내에 있는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감정가액은 지금 말하는 이 사례가액은 저는 지금 이 강의가 비상장 주식 평가 강의니까 비상장 주식에 대한 걸 좀 초점으로 하지만 이 모든 평가 재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감안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뒤에 넘어가시면 몇 가지 좀 주의사항들 좀 언급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112페이지 나와 보시면 소액 재산에 대한 한계 감정가액 시가 적용이라고 해서 사실 감정기관의 감정을 받으려면 뭐 다 그렇지만 전문가를 활용하는 거다 보니까 수수료가 듭니다. 감정 비용이 들죠. 근데 이제 세금도 내야 되는데 감정가액까지 부담해야 되니까 조금 뭐 협력 비용이 높다라는 어떤 그런 취지에 따라서 소액 자산, 그래서 그 소득세법상 기준 시가가 10억 원 이하인 부동산, 그래서 우리가 뭐 소액 부동산, 꼬마 부동산이라고 하는데 물론 굉장히 큰 금액이지만 근데 어쨌든 이 세법 입장에서 이 금액 정도 이하는 한 개의 감정가액도 허용하겠다. 그래서 뭐 두 개를 하면 두 개 평균을 쓰시면 되지만 뭐 한 개만도 되기 때문에 그 부분 감안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2018년 4월 1일부터 개정이 된 내용입니다. 보시면 되고 113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평가 기간 이내에 감정가액 여부를 판단한다라는 거 아까 설명드린 거 그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좀 넘어가서 114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이 하한이라고 해서요. 물론 이제 감정가액이 감정평가 기관의 어떤 주관적 판단도 좀 개입이 되지만 그래도 최소한 우리가 이 보충적 평가액과 그다음에 그 재산과 유사한 어떤 사례가액이 있으면 그 사례가액의 90%에 미달한다고 하면 재감정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한 개념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게 약간 납세자와 감정평가기관이 통정을 해가지고 서로 좀 짜가지고 좀 낮춰달라고 하는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래야 세금이 더 적게 나오니까 그런 것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이러지 말자라는 정도의 규정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이제 부실 감정이라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재감정을 받아볼 수 있는 하한 개념이고, 만약에 과세관청이 다른 평가 기관에 맡겼더니 그 부분 그 80%에 미달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 해당 평가 기관을 이제 부실 감정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게 납세자를 위해서 이렇게 너무 시가와 맞지 않게 낮춰서 평가하지 말라는 어떤 경고 같은 거죠. 그래서 부실 감정에 대한 내용도 있는데 사실 저는 실무상 이런 거를 많이 겪을 일은 좀 없는데 어쨌든 그런 사정은 많이 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도 있으니까 뭔가 의사소통 하실 때 감안해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조금 그다음에 여기에는 없는데 119페이지 가시면요. 그 수용 공매 경매가액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요즘 부동산 경매 뭐 몇 년 전부터 많고 예전부터 많았지만 이런 경매라는 거는 입찰 방식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장에 어떤 뭐 그런 여러 가지 사정으로 보통 이제 채무 관계를 풀지 못해서 이제 매물로 나왔을 때 그런 자산들에 대한 경매가액, 혹은 이제 국가가 이 경매는 어쨌든 민간에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공매는 국가가 이제 온비드 같은 이제 그 국가 어떤 사이트에서 그 말 그대로 국가가 이제 어떤 세금 체납이나 어떤 다른 목적으로 거두어들인 재산을 이제 경매 형식으로 푸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공매
같은 경우, 그다음 마지막으로 수용은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뭐 땅이 뭐 도로가 난다거나 해서 기존 원 보유자한테 내가 국가 가져오는 형식의 어떤 수용 같은 그런 가액도 거래로 봐서 만약에 그런 가액이 있으면 그것도 역시 평가기간 내에 그런 사실이 있으면 당연히 어떤 국가 간의 거래나 민간에서 다 약속한 사람들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도 다 사례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120페이지에 이 경매 공매 가액 중에서도 제가 아까 그 매매가액에 대한 적용 제외와 유사하게 이런 좀 증여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서 120페이지 그 상단에 보시면 동그라미 4개가 있는데요. 해당 그 사실에 해당하는 경매 공매 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물납한 재산을 특수관계인이 즉 물납했다는 거는 세금 체납 때문에 세금을 그러니까 그 돈이 아니라 어떤 내 부동산이나 어떤 재산으로 내놓고 그걸 다시 어떤 특수관계인 있는 자한테 다시 이제 경공매로 취득하면 사실상 이제 우리끼리 거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제외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역시 중요성 기준으로 그 1% 미만, 3억 미만의 경우에도 역시 좀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아마 매매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덜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게 있으니까 좀 제외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동그라미 3번은 경공매 절차의 개시 후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수의계약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여러 사람한테 우리가 입찰받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인한테 지정하고 거래를 하는 겁니다. 그런 계약은 가격이나 조건 자체가 뭔가 좀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그런 가액은 이제 인정하지가 않고요. 그다음에 동그라미 4번도 최대주주 등의 상속인 또는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던 비상장 주식을 경공매로 취득하는 경우. 비상장 주식도 경공매로 나올 수가 있는데 저는 잘 못 봤어요. 근데 그런 경우가 있을 때 그 가액 자체도 좀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봐서 그 사액가액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좀 계속해서 넘어가면 그 120페이지 보시면 이제 여기서는 이제 앞에 두 글자가 더 붙는데요. 유사 사례가액입니다. 유사 사례가액.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사례가액이고요. 그래서 용어를 좀 혼돈하시지 마시길 바라는 차원에서 제가 따로 강조를 드리면 여기는 유사가 붙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저희가 평가를 하는 재산이 A가 있는데 그게 뭐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A가 있는데 그 A 자체에 대한 가액은 사례가액이고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보니까 A랑 좀 유사하다. 이게 A는 아닌데 이게 B 이름도 다르잖아요. 근데 B인데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좀 생겨 먹은 게 좀 유사하네라고 봤을 때 그럴 때 B에 대한 거래가 있으면 이 A는 거래가 없지만 지금 말씀드린 거래가 없지만 B에 대한 거래가 있으면 얘들 둘이 비슷하니까 얘 거래가 있으면 얘도 거래가 있는 걸로 좀 봐주겠다라고 하는 취지의 용어가 이제 유사 사례가액입니다. 그래서 밑에 세 번째 줄 보시면 우리가 그동안은 이 A 즉 사례가액만 위주로 해왔는데 하지만 해당 재산과 면적, 위치, 용도, 그다음 종목 및 기준 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이 B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재산의 사례가액이 있음에도 이를 시가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좀 너무 좀 뭐 공평과세를 저해하는 게 아니냐라는 취지로 이렇게 계속 이제 과거부터 계속 유사 사례가액도 계속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 사례가액도 도입하는데 다만 유사 사례가액의 경우에는 이 평가 기간 이내의 것만 한정해서 그 유사가액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21페이지 보시면 평가 대상 자산에 대한 사례가액이 있는 경우에 양가로 3번입니다. 평가 대상 자산에 대한 사례가액이 있는 경우에 적용 배제라고 해서 이 두 문장인데요. 평가 대상 재산에 대한 매매, 감정, 보상, 경매, 공매 등의 사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사례가액을 중요한 용어가 우선 적용하고 유사 사례가액의 적용을 배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이미 A에 대한 이런 사실들이 있는 겁니다. 매매, 감정, 뭐 경매 다 재산이 있는 건데 보니까 B도 있는 거예요. 둘 다 있을 때 뭘 우선적으로 적용하냐? 세법에서는 이 A 사실 좀 당연한 얘기겠지만 내가 지금 A를 평가하는데 A에 대한 그런 내용이 있으면 당연히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되는데 이게 써 있는 이유는 만약에 이게 비슷한데 예를 들면 B의 가액이 한 50억이고 내가 A의 가액이 한 60억이면
사실 납세자 입장에서는 50으로 하면 좀 세금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좀 더 낮게 되고 그러면 상속가액이나 그 증여세액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다툼이 생기니까 명확하게 적용을 그 사례가액 우선으로 적용을 한다는 거로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되고. 그다음에 그 122페이지 양갈로 5번 보시면 유사성의 판단 기준이라고 해서 그럼 도대체 유사한 게 뭐가 이 A가 B가 유사하다는 거는 어떤 걸 판단하느냐. 우리가 뭐 사람도 다 생긴 게 다른데 이런 재산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판단하느냐고 해서 쭉 써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이게 사실 저는 이 부분을 볼 일이 많지는 않아서 제 업무상은 그래서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보통 이런 것들은 주택이나 아파트, 그다음 이런 부동산 평가할 때는 내가 어떤 특정 상가나 특정 아파트가 있으면 얘랑 인접해 있거나 뭐 같은 위치에 있는 것들을 해서 유사 사항을 판단하는 건데 주식의 경우에는 사실 이 유사 사례가액이 적용되기는 쉽지 않아서 더 사례는 좀 생략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좀 보고 네. 좀 넘어가겠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린 게 우리가 좀 사례가액 중에서 좀 제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그다음에 또 반대로 말하면 또 기본적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 조금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넘어가셔서 이제 137페이지 가보시겠습니다. 네, 이거 좀 이따 할게요. 네, 그래서 137페이지 보시면 이게 다른 세법의 시가 개념이라고 이 책에도 규정하고 있고요. 저 역시 이제 이 사실 다양한 시가를 많이 검토하게 될 여러 가지 세법에 의한 시가를 많이 검토하게 되는데요. 이때 큰 줄기에서는 저희가 지금 저희가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그다음에 이 법인세법 이 두 가지가 좀 많이 활용이 돼서 제가 조금 약간 비교할 수 있는 부분도 좀 비교를 한 건데 우선 지금까지 했던 거 좀 정리하면서 말씀을 드리면 원칙적으로 원칙적으로 네, 상속세 및 상증세법이라 할게요. 본래의 시가라고 해서 제가 아까 설명드린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그러니까 상장 주식 시장을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인정되는 가액. 근데 보통 이게 구하기 힘들다 보니까 사례가액 개념을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평가 기간 이내에 매매, 감정, 경매, 공매, 수용 가액도 이것도 있으면 시가로 봐주겠다. 예, 왜냐면 그게 또 합리적이니까. 다만 예외는 이제 평가 기간 내에 유사 사례가액이 있으면 그거 적용할 수도 있고,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례가액이 우선 적용되고요. 그다음에 평가 기간 이외에 사례가액이 있으면 그것도 역시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이제 사례가액으로 인정이 됩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시가가 없다. 제가 이제 지금 다음 시간부터 계속 설명을 드릴게 이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우리 상증세법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 단어로 보충적 평가 방법이죠. 그래서 이게 본래의 시가인데 만약에 그게 구하기 힘들다, 사례가액도 없다라고 하면 이제 보충적 평가액을 하는 거고 지금 저희가 8시간을 구성한 이것도 비상장 주식의 보충적 평가액을 도출해 보기 위해서 이 전체 8시간으로 되어 있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감정가액은 이제 2개 이상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외적으로 소액 부동산은 하나도 있어도 되지만 대원칙은 2개 이상 감정가액의 평균액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지금 계속 그 다음 시간 이후로 또 계속 설명을 드릴 텐데 이 상장 주식의 경우에는 즉 평가 대상 법인이 가지고 있거나 그 평가 대상 자체가 상장 주식인 경우에는 평가 기준일 전후 2개월간의 종가 평균액입니다. 종가 평균액. 그래서 저희가 이제 평가 기준일 아까 말씀드린 거 이제 6월에 있으면 이 중에서 이쪽 2개월, 그러니까 전 2개월, 후 2개월, 2개월에 대한 그 종가, 그러니까 우리가 종가라는 거는 마지막으로 거래된 그 거래소에서 뭐 코스피나 코스닥에서 마지막으로 거래된 가액인데요. 그 가액들의 평균액, 이거를 그러니까 4개월간의 평균액을
우리가 시가로 보는 거고요. 왜냐하면 물론 상장 주식도 그 당시에 매일의 종가나 무슨 매일의 가액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그 평가 기간 시점을 놓고 보기에는 그 시점이 좀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시세의 흐름에 비해서 좀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평균을 하자. 그래서 조금 더 재산의 평가를 좀 더 약간 그 특정 시점에 왜곡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종가 평균의 개념을 쓰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상증세법 오늘 저희가 다뤄볼 내용에 대한 좀 그 항목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 법인세법은 우리가 상속세나 증여세 그 재산의 가액 평가 때문이라도 이 일을 하지만 우리가 법인세법상 뭐 합병비율 검토나 그다음 부당이익 계산 부인할 때도 같은 로직으로 그 비상장 주식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어떤 개념이냐라고 하면 우선 법인세법은 시가의 원칙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뭔가 좀 상황이 유사한 거죠. 물론 그래서 그 유사성도 판단해야 되지만 일단 개념상으로 뭔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 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하는 가격.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저희 표현으로는 내부 시가라고 하는데요. 잠깐 써볼게요. 네, 그래서 내부 시가. 그러니까 우리 회사 내부적인 평가 대상 회사 내부적인 거래가 있을 때 하지만 우리가 남이랑 즉 진짜 그냥 아무도 모르는 사람한테 예를 들면 제가 삼성에 뭘 판다거나 삼성과 저는 관계 없을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의 계속적인 거래한 가격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지금 문장도 비슷하고 그 말이 그 말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처음 보신다면 그게 아니라 이 평가 대상 법인이 저라고 하면 저를 벗어난 다른 사람들 여기 계신 다른 두 분이 거래하고 있다라는 가격이 있으면 그 거래가요. 그래서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가격. 어떻게 보면 시장 가격이고 그다음에 어떤 외부 가격이죠. 이제 그 평가 대상 법인은 그 내부적으로는 그런 가격이 없어가지고 그럴 때 외부를 찾아본다라는 개념이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있으면 그 둘 중에 하나를 이제 쓰시면 되고요. 그다음 예외는 법인세법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뭔가 이런 사례가액 개념이 없어요. 법인세법은 그냥 이게 없으면 없는 거고요. 뭔가 이런 사례가액이 없고. 근데 이제 시가금 없을 때 이 개념의 시가가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순차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법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약해 보면 우선 1순위로 감정가액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표현하는 감정가액이 이 사례가액이랑은 다른 개념이에요. 사례가액은 이런 다 포함하지만 법인세법에서는 사례가액 중에서 그 감정만을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감정가액에 대한 내용이고 좀 지울게요. 네. 그래서 감정가액에 대한 내용이고 차이점은 한 개의 감정가액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법인세법의 목적에서는. 그래서 가능하고 만약에 두 개 이상은 당시 받았다고 하면 이제 평균액을 쓰시면 되고요. 그래서 뭔가 납세자가 비용을 더 들면서까지 두 개를 했다는 거는 뭔가 좀 의도가 있겠지만 어쨌든 한 개가 원칙이고 두 개도 가능하다라는 개념. 그래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그게 없다. 그러니까 이런 거래도 없고 감정가액도 없다고 하면 우리가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이라고 해서 결국 그때는 다시 상증세법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로직들. 그렇기 때문에 법인세법은 자체의 시가가 있고 이게 없으면 상증세법상 이제 보충적 평가액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쓰라 해서 이 둘 그 법 간에 약간 좀 그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고 그다음에 이 법인세법이 상증세법을 따라가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참고하고 있다라는 개념을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비상증식 평가를 하는데 사실 다음 시간에도 보겠지만 어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규정되어 있어서 저희가 이 업무랑 이 지금 내용을 얘기를 하는 거지만 현실적으로는 법인세법 지식도 좀 필요하시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인 회계 처리에 대한 내용들 좀 다 필요하시기 때문에 좀 두루두루 다 아마 아시게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상증세법 이 비상장 주식 평가 업무를 통해서 또 많이 배우는 게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개념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저희가 상장 주식의 경우에는 아까 법인세법은 그 거래 시점을 조금 더 중요시한다라는 관점에서 거래 시점의 종가, 그러니까 아까 2개월 평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그 거래하는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를 하는 그 시점의
종가를 바탕으로 시가를 보고 있고요. 다만 이번 2023년에 개정이 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의하는 시점 2023년이고요. 혹시 이걸 나중에 보시는 분들은 2003년이고 이때 보시면 이제 예전에는 법인세법상 할증 개념이 없었는데 이제는 경영권을 이전하는 거래를 할 때는 20% 할증하는, 나중에 제가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최대주주 할증 얘기를 드릴 텐데요. 7번째 강의에서 그때 할증 얘기가 나올 텐데 이번에는 법인세법에서 이게 좀 이 개념이 도입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좀 되고, 그다음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그다음 법인세법을 다루었지만 나머지 이제 두 가지 세법이 있는 게 소득세법이랑 부가가치세법이 있습니다. 근데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소득세법은 우리가 그 다른 세법을 좀 따르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자체만의 시가 기준은 명확하지 않고요. 또 다른 세법을 많이 따라서 그 세법에 따라서 하세요라고 많이 규정이 되어 있고요. 크게 보면 저희가 종합소득세, 즉 종합소득세 저희가 뭐에 대한 부당이익 계산 부인을 할 때는 좀 법인세법을 따르고 있고요. 왜냐하면 그 거래 구조가 법인세법의 개념과 유사하기 때문에 그걸 따르고 있고, 양도소득세는 어떻게든 내 재산이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상증세법, 즉 증여에 따른 상증세법을 좀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이렇게 따르고 있다라고 좀 상식적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부가가치세법 역시 별도의 시가 개념은 좀 없는 편이고 이 법인세법과 유사하게 좀 진행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표 설명드린 게 어디 있냐면 이제 137페이지 보시면요.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세법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좀 넘어가시면 138페이지에 이제 법인세법이라고 해서 뭐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그 좀 요약한 게 이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 읽어보실 분들은 이제 그 내용 거의 다 다루고 있으니까 이거 보시면서 같이 이 책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고, 그 한 가지 말씀 안 드린 게 이제 139페이지에 중간에 보시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이 감정가액이 있으면 우선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경우에 주식 및 가상자산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코인 얘기인데 이 감정가액 경우에는 저희가 그 주식은 감정가액의 대상이 아니고요. 주식은 그래서 감정평가 기관이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그 제외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코인 역시 이제 그 감정에 대한 내용은 이제 반영하지 않겠다는 건데 아마 현실적으로 감정을 하기도 힘들 것 같고 코인이라는 게. 그다음에 지금 이제 금융투자세 도입 연기가 되어가지고 가상자산도 같이 좀 2년 동안 과세가 좀 연기가 됐기 때문에 제가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는 거 좀 그럴 것 같고요. 일단 어쨌든 주식은 이 감정가액에 제외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40페이지 가보시면 그 중간에 양가로 2번에 중간에 보시면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주요 세법에서의 시가의 적용은 세법 간 서로 준용, 즉 따르도록 하고 있다라고 되어서 어떤 큰 틀에서는 이 두 가지 법을 골자로 좀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다라는 거 정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평가를 하게 되면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지난주도 이제 평가 미팅을 갔었는데 보면 사실 우리가 비상장 주식 평가 방법 그러니까 가액도 얘기를 많이 나누겠지만 이걸 둘러싼 다른 회계적인 처리나 혹은 그 이후에 해야 되는 후속적인 의사결정을 여러 가지 묻게 되면 결국 이런 시가 개념도 좀 통합적으로 알고 계셔야 좀 더 좋을 것 같아가지고 설명을 드린 거니까요.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넘어가고, 그래서 넘어가고 15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159페이지. 여기까지만 좀 쉬우면 될 것 같은데 159페이지 보시면 이제 보충적 평가 방법이라는 게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보충적 평가액에 대한 용어인데요. 첫 번째 보시면 159페이지 가장 위에 의의에서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평가 기준은 현재의 시가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근데 뭐 그걸 시가를 평가하는 것은 사실 실무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표현은 이제 객관적인 시가라고 하는데
뭐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세상에 완전한 객관적인 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객관적인 건 누가 봐도 똑같다는 건데 사실 그러기 쉽지 않잖아요. 여러 가지 사회적인 것들이. 그래서 답이 꼭 하나도 아니고. 근데 이제 자꾸 말씀드리지만 세법은 세금을 걷어야 되는 건데 이게 객관적인 걸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법에 따라서 그냥 이렇게 해라는 개념으로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라는 거기 때문에 조금 강제성이 있고 있지만 그리고 그게 무조건 합리적인 건 아닐 수가 있는데 다만 모든 합리성을 추구하다 보면 이도저도 아니게 되다 보니까 세법에서는 좀 정해서 하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내용이 이제 중간에 보시면 이제 이러한 절차에 의하여 시가를 확인하여도 사례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평가는 사실상 어렵다. 이런 경우에 재산 평가의 불확실성. 그래서 우리 세법인데 뭔가 확실하지 않으면 힘들잖아요, 서로. 그래서 납세자 입장에서도 내가 지금 세금을 내긴 내야 되는데 얼마를 내야 되는 거야? 이런 것도 고민하게 되고 뭔가 그걸 해야지 나도 자금을 마련하고 뭐 어떻게 해야 되는 어떤 계획을 세우는데 그런 문제가 좀 발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과세관청도 내가 10억을 매겨서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이게 세금을 매기는 입장에서도 이게 10억이 맞아라는 이제 의문을 들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게 가액이 확실치 않으니까. 그래서 과세관청 입장에서도 시가 입증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발생할 수 있다라는 내용 때문에 그래서 상속 및 증여세법에서는 이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산 평가의 객관화를 위해서 각 재산의 종류별로 평가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일반적으로 보충적 평가 방법이라고 한다라고 해서 말 그대로 우리 이제 국어적인 용어 자체가 보충이잖아요. 그래서 원칙은 항상 이거라는 거 염두를 해 두시고요. 이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없이 바로 이쪽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선은 시가가 있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이제 이게 없으면 입증이 힘드니까 보충적으로 가자라는 내용이 말 그대로 보충이에요. 보충. 저게 메인이 아닌데 워낙 내용이 많으니까 이게 메인처럼 느껴지시겠지만 어쨌든 표현은 보충이고 안 되면 한다는 거 개념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 160페이지 가보시면 그래서 그 재산의 종류별 보충적 평가 방법이라고 해서 이렇게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린 이 61조부터 65조에까지 규정된 그래서 벌써 이 지금 이 표에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의 중간에 법률 보시면 이제 부동산은 61조 그다음에 선박 등 기타 유형자산은 62조, 유가증권 63조, 그다음에 그 무채재산권, 즉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재산적 성격이 있는 것들은 64조, 그다음에 기타 조건부, 뭔가 어떤 조건이 충족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재산이나 이런 것들, 혹은 뭐 가상자산 이런 것들은 65조,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66조는 제가 표시를 안 한 이유는 66조는 이 모든 재산에 다 공통으로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당권 등 우리가 저당 잡힌다고 하잖아요. 저당권 등 설정 재산은 그 저당에 대한 가치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비교해서 평가하라는 개념이 있고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재산별로 다 규정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라는 거고 저희가 지금 남은 시간 동안 계속 하는 거는 이 3번에 160페이지 3번 유가증권 등에서 동그라미 2번 비상장 주식 저희가 지금 평가하는 거는 비상장 주식입니다. 그래서 비상장 주식이고 63조 1항에 있는데 비상장 주식을 평가하려고 하는 이제 개념에서 이걸 설명을 드리고 근데 생각해 보시면 비상장 주식이라는 거 기업이잖아요. 기업. 그래서 회사는 결국 자산과 부채 그다음에 미래 거둬들이는 이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결국은 비상 주식을 평가하려고 하면 그 비상장 주식 그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이런 부동산, 선박, 용자산 이런 것들을 결국은 다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좀 종합적으로 아셔야 접근이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체계로 좀 앞으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은 이렇게 이제 시가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기본적인 어떤 상속세법을 둘러싸고 있는 시가의 개념, 또 사례가액 이런 위주로 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저희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는 이제 비상장 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 방법 전체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